안녕하세요. 민법을 강의하게 된 이대호라 그래요. 자, 강의하기 전에 옷 좀 벗고 할게. 여기 기본서에, 입문서에는 1차가 한꺼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요. (124페이지) 펴세요. 124페이지부터 민법이에요. 민법. 자세한 것은요, 나중에 강의를 해가면서 하나씩 짚어갈 텐데,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빼고 나면 전부 법자가 붙어, 법. 그런데 문제는 다 법인데, 이 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 바로 민법이야. 그래서 공부를 해보신 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합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 해보면 알아요. 가장 중요해서. 그런데 걱정할 게 없게 단계별로요. 단계별로 2달씩 단계별로 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합격권까지 다 이끌어 드릴 테니까 따로 믿고 따라오시면 돼. 그러면 예의상 민법이 뭔가만 간단히 보고 갈 테니까 봐봐요. 민법은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다시 민법은 뭐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라고? 법률 관계를 규율해요. 이 법률 관계는 책에 나와 있지만 책에 있어요. 법률 관계는 뭐로 나타나냐면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는 게 민법이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매를 하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 개인과 개인 사이죠. 예? 임대차를 하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법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개인끼리의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민법이다. 옛날 말로 백성민자를 써놓은 거야. 옛날 말로. 그러면 이 법률 관계는 뭐로 나타난다고? 권리 의무 관계다. 요것만 여기 옆에 전 보시면 돼. 확인할 테니까 124페이지요. 법률 관계 그 첫째 줄 보시면 참고로 봐봐요. 제가 줄거랑만 줄 거세요. 그냥 따라 읽을 때 다 줄 긋지 말고 제가 줄거랑만 줄까.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게 되죠. 이런 생활 관계만 줄까? 생활 관계만 줄 거세요. 둘째 줄에. 그러놓고 들어봐봐요. 우리 사람들의 생활 관계는 크게 법률 관계와 인간관계로 나눠. 제목 보시면 1번은 뭐가 나오고? 법률 관계. 2번은 뭐요? 인간. 그런데 인간관계를 우리가 배울 일이 있다 없다? 인간관계를 우리가 배울 일이 있다 없다? 없지. 인간관계는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배울 일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서는 뭘 배우겠다고?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 민법에서 배우자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를 배우겠다? 법률 관계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민법, 법법. 그건 인간관계를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법률 관계 보시면 사람들의 생활 관계 중에서 자, 줄 거 봐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그것만 줄 것이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그 다음에 이런 법률 관계 구체는 결국 권리 의무와 권리와 의무다 줄 거. 자, 그러놓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무슨 관계를 규율한다고? 법률 관계고, 이 법률 관계는 결국은 뭐로 나타난다고?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잠깐 구경만 해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 자, 부동산 파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 그러면 사는 사람은 뭐랄까?
매수인이라 할 거고, 요렇게 그림 그리면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세요. 토지를 매매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 토지를 매매하는데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쳐다보세요. 자, 매도인이요. 야, 내 땅 1억에 사라라고 했다 볼게. 요즘 땅 1억짜리 없겠죠. 근데 뭐 10억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1억이라 할게. 내 땅 1억에 사라. 이걸 뭐라냐면 청약이라 그래. 청약이 뭔지 나중에 배우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뭐라고? 계약을 청했다. 다시 청약이 뭐라고? 계약을 청한 거죠. 그러면요, 요 사람이 오케이, 내가 1억에 살게 승낙을 하잖아. 다시 한쪽이 내 토지 1억에 사라 청약하고 다른 쪽이 1억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면요, 계약이 체결돼. 계약. 여기서 예를 들은 거는 매매 계약이잖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럼 물어볼게.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인간관계일까 법률 관계일까? 법률 관계죠. 그럼 법률 관계라면 뭐로 나타날 거라고? 뭐로 나타나더라고? 권리 의무 관계. 뭐로 나타난다?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 그러면 매매를 했을 때 자, 쉽게 매도인은 무슨 권리 생길까? 저걸 하지 말고 그냥 쳐다봐. 저걸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매도인은 무슨 권리 생길 것 같아?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돈 받을 권리 생기죠. 요걸 법적으로 표현하면요, 폼나게 표현해 볼게. 뭐라 한다? 대금 지급 청구권. 폼나죠. 이렇게 폼나게 바꾸면 돼. 그럼 매수인은 무슨 권리 생겨? 땅을 샀으면 무슨 권리? 땅 넘겨받을 권리 생기죠. 다른 말로 땅에 대한 토지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이걸 말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 하지. 그 다음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방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 했잖아.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럼 뒤집으면 돼. 이 사람의 의무는 뭐야? 예, 땅 넘겨줄 의무. 법적으로 말하면 소유권 이전 의무. 소유권 뭐 이전 의무잖아.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의무? 대금 지급. 그렇게 바꾸면 돼. 대금. 그래서 돈 줘야 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야. 다시 한쪽이 청약을 하고 계약을 청했고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법률 관계가 되고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요. 그럼 매도인은 뭐요? 대금 지급 청구권 권리가 생기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의무가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의무를.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 안 했다고 볼게. 예를 들면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줬어. 대금 지급 안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가서 멱살 잡고 흔들고 달라 하면 돼?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어째요? 국가에다가. 법률관계,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요, 둘이서 해결하는데 한쪽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럴 때 가서 주먹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 폭력으로. 그죠? 그럼 어쩐다? 국가에 청구한다고. 그럼 어쩌느냐? 나중에 배워. 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손해배상을 안 해주죠? 그럼 법원에다가 뭐요? 소송 걸어서 강제 집행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쪽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한다.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이렇게 시작할게. 자, 법률관계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 법률관계 동그라미 1번.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뭐라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뭐? 법률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게 법률관계죠. 그 다음에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결국 뭐로 나타난다고? 결국 뭐로 나타난다? 권리 의무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채권관계 하고요.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물건관계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구속이라는 말을 줄 거 봐봐. 법에 의해서 구속.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에 의해서 보호 줄 거 봐봐. 법에 의해서 보호.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두째 줄에 전자가 뭐야? 전자가.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게 전자죠. 앞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의무 책가시고 의무. 바로 밑에 의무. 그 다음에 후자 지위가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바로 뭐라고? 권리 책가시고. 자, 그러면 의무가 뭐야?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게 뭐가 되고? 의무가 되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뭐가 된다고?
권리가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걸어놓고 그 다음에 특히 의무는 법적 구속을 말하기 때문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그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는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다. 이런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가 개입을 안 한다.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런데 한쪽이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는요, 국가가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됐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 그럼 오른쪽에 법률행위 의의를 하는데 조금 어려울 테니까 잠깐만 쳐다보세요. 설명 듣고 책으로 들어갈 테니까. 자, 한쪽이 내 토지 1억에 살아 청약하고요. 다른 쪽이 1억에 사겠다고 승낙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고 이 사람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 이번에는 의무를 이행한다고 얘기를 들어볼게. 의무를 이행해. 그럼 이 사람은 의무를 이행한다는 소리는 뭐야? 대금을 웃잔다, 지급한다는 소리죠. 그럼 이 사람은 뭐 해요? 소유권 이전하거든요. 소유권 이전을 하잖아.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한다는 소리는 나중에 배우는데 이전 등기해 준다는 소리야. 나중에 배워. 이전 등기하자. 그러면 이제 그냥 말로 하면 땅 주인이 갑에게서 을로 바뀌었죠. 땅 주인이 갑에게서 을로 바뀌었잖아. 권리가 바뀐 거란 말이야. 권리가 바뀌었죠. 이걸 뭐란다? 권리 변동이라 불러. 그리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요, 의사표시라 하고요. 의사표시 단원이라 하고. 요 계약을요, 법률행위라 그래요. 처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요번 순환 때는 여러분 법률행위만 신경 쓰면 돼. 다 하려면 처음에는 힘드니까 법률행위만 신경 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 자, 그러면 요래 놓고 학자들이 각 단계별로 용어 하나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의사표시 단어를 뭐라면 법률사실 단원이라 하고 법률사실이라 하고 법률행위를요 법률요건이라 하고요. 이 법률이 변동을 뭐요? 법률효과라고 불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법률행위고 처음에는 법률행위만 좀 신경 써. 한꺼번에 너무 나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 자, 다시 봐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계약이 체결되죠. 자, 그렇다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잖아.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 이렇게 의사표시가 모여서 계약이 성립되면 한쪽은 돈 받을 권리, 한쪽은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의무를 위하면 권리가 바뀌죠. 그러면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법률요건에서 법률효과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요번 사례는 법률행위만 신경 써. 그럼 법률행위는 어느 동네에 있다고? 법률행위는 어느 동네에 있다고? 법률요건 동네에 있다 요거.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요거 헷갈릴까봐 요 사자 돌림 신경 쓰라고 이렇게 내가 할 거야 나중에. 그러면 이게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 아니고 어디라고? 법률 요건이다. 그럼 다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런 말이 나온다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에 그거 보기 전에 1번은 가볍게 볼 테니까 봐봐.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봐. 현행사법제도에서 개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여 안 해요. 관여 안 하고 관여 없이 개인 스스로가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요걸 사적 자치 원칙만 줄 거. 사적 자치의 원칙만 줄 거. 자, 그런 거 봐봐. 사적 자치가 뭐야? 사적인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자치 스스로 알아서 하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앞에 설명이 돼 있었잖아. 뭐라고?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여 없이 개인 스스로가 자기 결정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을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사적 자치인데 마지막 줄만 줄 거. 마지막 줄 오른쪽에, 넷째 줄 오른쪽에 결국 법률행위는 그것만 줄 거. 법률행위는 뭐라고?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뭐가 된다? 수단. 다시 법률행위는 웃잔다.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것만 줄 것이고.
자, 밑에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동그라미 1번 내려갈게요.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는 줄 거 봐봐.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줄 것이고, 잠깐만 쳐다봐. 자, 법률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있다고? 법률 요건 동네 있잖아.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되고 어느 동네에 있다고? 법률 요건.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의사표시를 뭐라고? 필수 요소로 하는 뭐라고? 법률 요건이다. 예전에요. 몇 년 들어봐봐. 몇 년 전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됐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맞아, 틀려? 예? 틀렸잖아. 왜? 법률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법률행위는 어느 동네에 있다고? 법률 요건 동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이란 뭐? 존재할 수 없다.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요. 2번인데 2번에 동그라미 2번 오른쪽 책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잠깐만 들어봐. 자, 청약이 계약이야? 청약이 계약이야? 아니잖아. 승낙이 계약이 아니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되잖아. 따라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다르죠. 따라서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반드시 어쩐다? 동일한 것은 뭐? 아니다. 그럼 옆에 설명이야. 옆에는 설명이야. 예를 들어 매도인이 청약을 했다면 이 청약은 의사표시에 해당되지만 이것만 갖고는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죠. 따라서 매수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그라미 3번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이지만 자, 요거 체크하시고 자,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다. 이래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자, 감남과 을려가 남녀가 만나서 감남이요. 남자가 을려보고 결혼합시다라고 청혼했잖아.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을려가 그리합시다라고 승낙을 했죠. 그럼 이게 혼인이 성립되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혼인도 법적으로 계약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재산법이 아니고 가족법상 계약이야. 다시 혼인도 법적으로 뭐라고? 계약, 혼인계약인데 자 다시 한쪽이 청혼하고 한쪽이 승낙했으니까 의사표시가 합치했잖아. 그럼 혼인계약이 성립할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혼인을 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돼. 혼인신고를 안 하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라고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원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녀가 결혼해서 심지어는 애까지 낳고 살고 있더라도 혼인신고가 안 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야.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더라도 아내가 뭐요? 상속을 받지 못해요. 왜? 혼인신고를 해야 돼. 그렇다면 요거 혼인 같은 걸 어째요? 의사표시 합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약은 뭐만 하면 된다고?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만 예외적으로 의사표시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금방 줄 건 거 뭐라고?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은 아니에요. 따라서 옆에 해설 보시면 법률행위가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요소, 즉 관청의 허가나 또는요 사실행위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도 뭐라고? 있더라. 그 정도 볼게요. 예. 자, 그러니까 들어봐봐요. 참고로 이거 입문서는요 12월 보면 아마 안 볼 거야. 뭐 기본서가 빨리 나오면 12월부터 기본서 들어갈 건데 여기서 연습을 하나 해야 될 게 이제 연습해야 될 게 제가 좀 잔소리 좀 할게요. 이게 기본서는 두껍단 말이야. 한 600페이지 이래 되거든 한 과목에. 그러면 그걸요 줄을 끌 때 다 꺼. 지금 보면 다 끊는 사람이 있어. 그럼 줄을 다 꺼놓으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다 봐야 되잖아.
그 두꺼운 걸 민법만 보는 게 아니고 책이 6건이라고, 6건. 그래서 제가 줄 거랑만 줄 거고 나머지는 눈으로 읽어야 되는데 줄을 다 꺼놔.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지쳐.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뭔지 모르잖아. 키워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줄을 다 꺼내면 어디가 중요한 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뭐 많이 적어였죠? 600페이지 되는 책에 웃자면 줄일 건가를 생각해야 되지. 거기다 뭐 추가를 하면 이제 공부 양이 뭐 많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줄 거란 것도 줄 거고 키워드만 줄 거. 예를 들어서 그냥 혼인신고만 줄 거세요. 여기 줄 거야 되는데 꼭 보면 이거 다 껐거든 이렇게. 그럼 다 껐고 나면 1, 2월, 3, 4월 껐고 나면 나중에 가면 전부 책이 다 줄이잖아. 그럼 어디가 중요한 게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도 어디다 책 가라 줄 거라 하면 거기만 딱 껐고 나머지는 끄지 말고 나머지 눈으로 읽어 눈으로. 그러면 시험에는 그 키워드가 나오거나 그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면 하나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법률행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넘기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계속 법률행위를 봐. 제목부터 볼게. 분위기. 넘기니까 제목이 뭐야? 법률행위 종류. 오른쪽 페이지는 뭐라고 돼 있어? 제목만 봐봐. 오른쪽 페이지 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나오죠? 넘겨봐봐. 한 장만 넘겼다 들어올게. 넘기면 5절의 제목이 뭐야? 법률행위 목적. 다 뭐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률행위 중요하니까 다 보면 되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오늘 끝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월 달에 또 하고 3월 달에 또 하고 하니까 계속 반복하는데 중요한 거 요거는 놓치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법률행위. 그래. 그러면 돌아와서 126페이지 법률행위 종류 나오죠? 찾았어요? 자, 그럼 법률행위 종류를 볼 테니까 봐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 기초서에서는요, 딱 제일 중요한 분류만 딱 해놨는데 여러분들 거기다가 거기 법률행위 종류 밑에다가 한 줄만 적으시려면 적어봐봐. 의사표시의 수 다른 말로 개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수하고 뭐라고? 방향. 수하고 뭐라고? 방향. 그러니까 의사표시 개수가 몇 개다. 의사표시 개수가 몇 개다. 방향이 어딘 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개수와 뭐 방향에 따른 분류. 의사표시 개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고. 우리 책에는 그게 박스 저기 뭡니까? 저 밑에 해설에 보면요. 저 밑에 해설에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제목만 봐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단독행위, 계약 뭐라고? 합동행위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잠깐 쳐다보시고요. 따로 안 적어도 될 거예요. 저기 설명 듣고 체크만 하세요. 제일 먼저 단독행위 나오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 한 개겠죠. 개수가 한 개일 거 아니야. 그럼 한 개고. 자, 방향이 어쩐다? 한쪽만 가니까 이걸 뭐란다? 일방적이라 그래. 방향이 뭐라고? 일방적. 그래서 단독행위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내려가 봐.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자 한 개의 의사표시 체크하시고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체크하시고 밑에다 일방행위라고 적어. 뭐라고 적으라고? 일방행위. 일방행위라고 적어. 다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고? 한 개고 방향이 일방적이야.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우리 책도로 하면 기억에 상대방 없는 게 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잖아. 요걸 지금부터 구별할 텐데 따로 적으실 필요 없어요. 설명 듣고 체크만 하세요. 자, 봐요. 갑이 을에게요. 을에게 토지를 부동산을 팔았는데 1억에 팔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지만 계약금이 몇 프로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거래 관행상 10%로 주로 해요. 그럼 이제 계약금으로 얼마 줘요? 1,000만 원 줬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하락기죠. 하락기고
그래서 뭐 엊그제도 보도되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잘못했죠. 너무 폭등으로 올라가서 속칭 연끌을 해서 샀는데 그중에 100만 명 정도가 꼭지점에 샀대. 그럼 그 사람들 어째요? 지금부터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다가 이자는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뭐 대단히 뭐 문제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이 내려가. 그러면 이런 상상 한번 해봅시다. 요 사람이 계약을 해서요. 계약해서 예를 들면 1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그리고 이행을요. 12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얼마예요? 12월 16일인가? 오늘 와서 보니까 갑자기 부동산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자고리라면 떨어져.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지금 1억에 샀는데 갑자기 뭐요? 보름 만에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계약금, 이거 나중에 다 배워.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어. 이걸 해약금 해제라고 할 거야. 나중에 배워. 계약금 포기해서 끝내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원래대로 잔금 9천만 원 치르고 소유권 넘겨받는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두 개 다 해도 걱정이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포기하고 끝내려니까 뭐 1,000만 원이 아까워 죽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원래 계획대로 9천만 원 다 주고 소유권 넘겨받으려니까 뭐가 걱정돼? 이 부동산이 더 떨어지면요. 더 떨어지면 차라리 1,000만 원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고민을 하겠죠. 그럼 밤생 고민하다가 아침에 드디어 결론을 내렸어요. 비싼 수업료 치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려면 어찌 돼?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지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베란다 창문 열고 외쳤죠. 아침에 새벽에. 뭐라고? 해제다 외쳤잖아. 자, 해제됐을까 안 됐을까? 해제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안 됐지. 봐봐. 여기 그림에서 을에게는 갑이라는 매도인이 딱 정해져 있죠. 갑에게는 을이 지금 둘이 계약했으니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가가 특정되어 있죠. 상대방이 누군가가 우지됐다고 특정돼 있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돼. 따라서 베란다 창문 열고 외쳤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직접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면 녹음을 해놔야 돼.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내용 증명 보내든지 뭔가 의사표시를 해서 그 사람에게 도달시켜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다는 개념은 상대방이 누군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어찌 된다? 도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야. 그럼 이번에는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 유언을 하는데 자기 부인에게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냐면요. 여보 일찍 가서 미안해.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자, 문제 낼게. 이 유언을 받아든 부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겠대. 거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싫어한다 이 표현을 쓰니까 참 당황스럽네. 예전에 뭐요? 내가 옛날에도 한번 했는데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대한민국 남녀에게 특히 남녀에게 현재 배우자와 이른바 저승에 가서 아니면 죽어도 다시 결혼할 건가 이걸 한 물어본 조사가 있었어.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60대이죠. 60대 이상을 가면요 20% 미만으로 떨어져요. 20% 미만. 그러면 20% 미만을 떨어져.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 되는 사람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현재 배우자와 결혼 안 한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응? 안 한대. 그렇게 힘들었나? 근데 놀라운 거는 남자인데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60대 이상 되니까요. 80% 이상이요. 현재 배우자와 저승에 가서도 결혼하겠대. 이게 이게 참 인식 차이가 크죠? 왜? 저승에서도 지 말 잘 들을 거 같죠? 택도 없다, 그죠? 아무튼, 그러보고. 그럼 봐봐요. 유언은 부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유언은 예를 들면 자식에게 했다 볼게. 자식이야, 잘 자라라. 그 다음에 친구에게 유언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 참고로요.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저는 술을 엄청 좋아해요. 술을 즐기는 편이야. 근데 이렇게 과음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폭주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술을 거의 즐기는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때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유언할 것 같아. 친구야 일찍 간다. 외로울 거니까 가급적 빨리 와도.
그 다음에 우째요. 어떤 사람은 특정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아 제발 좀 똑바로 인간답게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 죽을 수 있고 유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물어볼게. 유언은 단독행위라는 건 아시겠죠? 유언 혼자 하지 누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유언은 누구인데 하는 거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유언은 누구인데 하는 거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인에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 상대방이 누군가가 정해져 있지 않죠. 유언은 누구인데 하는가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자, 두 번째. 요 사람이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신 게 11월 1일 날 돌아가셨어. 사망. 유언장이 여기에 도달한 게 11월 5일 날 도달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럼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언제 생길 것 같아?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생길까? 유언장이 도달했을 때 생길까? 사망 시에.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유언은 죽으면 바로 효력이 생겨.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가 뭐라고? 없다. 이 개념이잖아.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없다는 개념이 지구상에 상대방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대방이 누군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가 뭐라고? 없다. 이 개념이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단독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해제, 취소, 그 다음에 추인, 철회, 뭐 동의 많아. 그런데 잘 들어. 중요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다 상대방이 있는 거야. 그럼 공부할 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외우지 마. 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잖아. 공부하는 요령. 그러면 뭐만 외워? 예외. 뭐만 외워? 상대방 없는 것만 딱 외운단 말이야. 혹시 이해가 됐어? 다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단독행위 중에 해제, 취소, 추인, 철회, 동의 뭐요? 추인 다 상대방이 있어. 그럼 상대방이 있는 건 외우지 말고 단독행위도 원래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 상대방 없는 거 외우는데 여러분 세 개만 일단 기억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찾아봐. 1번에 동그라미 2번 종류.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에 도달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 없는 거와 있는 구별되죠. 동그라미 기억 상대방 없는 줄 거 없는. 옆에 유언 줄 거 있고 유증 줄 거 있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세 개만 줄 거. 자, 유언, 그 다음 뭐? 유증, 그 다음 뭐요? 재단. 세 개만 줄 거라는데 소유권 포기까지 줄 건 사람들 많죠. 이거 대사 줄 거든 그대로 놔둬. 근데 들어봐봐. 이거는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물권법이라고 배우는데 물권법에 가서 그게 소유권 포기와 제한 물권 포기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좀 좋을 거예요. 나중에 단계별로 다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인가 상대방 없는 거야. 그러면 유언은 금방 설명했죠. 유언은 설명했죠. 자, 그러면 유증을 봐봐. 유증이 뭐냐면 유언으로 증 주는 거야. 유언으로 주는 걸 말한다고? 유증.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면 내가요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뭐 재산은 내 자식이 갖고 가는데 내 차는 친구에게 주라고 했다고 볼게. 그럼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던 차는 친구에게 주라 유언을 했잖아. 그럼 내가 죽었죠? 그럼 내 유언대로 내 차를요 친구에게 주는 거야. 이게 유증이야. 다시 유언으로 주는 거다.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내 혼자 하는 거잖아. 유언하고 비슷해. 유언으로 준다 유증이야.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은 누구에게 주라. 이게 뭐예요? 유증. 그럼 내가 죽으면 그렇게 주는 거야. 이게 유증이죠. 에? 그래서 유증 요것도 누구인데 주는가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 유언 유증. 그다음에 그래서 유증은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있죠. 재단법 이렇게 생각해. 재산을 출연해서 단체를 만들고 법인 설립했다. 재단법인 설립이야. 배단법인 설립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장학재단 생각하세요. 장학재단. 예를 들면 내가요 재산을 출연해서 내 재산 출연해서 장학재단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했잖아. 그럼 누군가가 장학금은 받겠죠. 그 누가 받을지가 특정돼 있지 않죠.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 도달할 필요 없잖아. 이게 상대방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세 가지 기억합니다. 뭐 유언, 그다음 뭐 유증, 그다음 뭐 재단법인 세 가지 기억합니다. 참고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언 시험에 나왔고요. 다음 중 1번에 그 민법은 41번부터인데 민법 1번에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에 해당하는 거 이래 나온 적이 있는데 바로 올해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죠. 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시험 쳤잖아. 그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쳤죠. 그때 요거 나왔어. 유증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 유증은 확실한데 앞에 있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이런 거야. 할아버지 조부가 손자에게 유증. 그 뭐요? 끝에 유증이잖아, 유증. 요게 뭐에 해당한다? 상대방 없는.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거. 왜 조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증을 안 하고 손자에게 했을까? 이거 물어볼게.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거. 에? 자, 봐봐. 그냥 여담으로 할게요. 며칠 전에도 내 친구인데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어디고 이러니까 그 장례식장이래.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러니까 자기 뭐 처가에 뭐 친척벌이 돌아가셨는데 지가 뭐라냐면 야 연세가 99이다 이래.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냐면 남자분인가 여자분인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자분이래, 할머니래. 그래서 내가 뭐라 할게요. 놀라운 일도 아니네. 요즘요,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되면 부고가 많이 오잖아. 그러면요, 90대가 수두룩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대부분 젊으신 분인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100살 살아요, 100살. 지금 벌써 90세가 여자들은 됐고 여자들은 90세 정도, 남자들은 80세 정도. 여자들이 더 오래 살죠? 좋겠네요, 오래 살아서.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꾸면 첫째는 그 전부 다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의학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 90세 된 사람이 있어. 90세 전후. 그러면 옛날에 90대 된 분들은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죠. 대부분 20대에서 결혼했겠죠. 그러면요, 이게 자기 자식이 몇 대쯤 될까? 70 전후, 70세 전후잖아, 전후. 요때는 좀 결혼을 30대 했더라도 자기 자식은 대충 몇 샵이야? 40세 정도죠. 이 사람이 40세 결혼했더라도 지금 뭐요? 자식이 하나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90세가 이제 사망을 했잖아. 근데 70세가 상속을 받아. 물어볼게. 상속을 받으면 상속 재산이 있었다고 볼게. 그럼 이 70대 이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이 재산을 쓸까 안 쓸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안 쓰지. 또 갖고 있어. 그러다가 또 죽으면 자식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일본 같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먼저 고령화가 된 게 일본이잖아. 일본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는 거야. 왜? 무슨 상속받은 재산을 뭔가 소비를 하거나 뭐 써야 경제가 좀 돌아갈 낀데 자기 재산도 가만 갖고 있고 노후라고 이미 60대 넘으면 재산을 이제 잘 안 쓰잖아. 근데 자식인데 부모님인데 물려받은 재산을 또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요? 소비를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상속받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70대 같으면 70대 같으면 무죄요. 예를 들면 한 40세고 손자가 뭐요? 한 10대라고 볼게. 그럼 이제 요건 이제 특이한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증이 아니고 증여인데 좀 이따 보지만 증여는 계약이야. 증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증여가 일어나더라도 저기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부모가 뭐요? 손자인데 증여하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 자식이 뭐요? 50대, 60대 되면 물러줘봐야 아니니까 오히려 손자인데 바로 내려가잖아. 그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어떤 예전에 10억에 샀는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됐다고 볼게. 20억이 됐어. 서울은 흔하죠. 그럼 이게 차익이 10억의 차익이 있잖아.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돼. 양도소득세 차익에 대한. 그럼 세액이 엄청나다고 40% 하더라도 예를 들면 4억 정도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런데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이거보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산하는 거야. 만약에 증여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낮다면요. 차라리 손자기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증여세의 기준이 내년부터는 시가로가 실거래가 왜 유사하게 올라가.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기준시가로 가거든. 그러니까 실제 거래보다 많이 낮아.
그럼 실제 서울에서 20억 거래되는 게 실제 거래되면 실제 기준 시가는 예를 들면 15억 된다고 볼게. 그러면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특히 강남 같은 데 서울에는요. 매매 건수보다가 증여 건수가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 특히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문제는 문제야. 뭐요? 문제죠. 고령화가 문제인데 또 자기 보고는 뭐요? 니 빨리 죽을래 이러면 아니죠. 젊은 사람은 빨리 죽을 때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뭐요? 네 죽어야지 하면서도 약은 엄청 챙겨 드시죠. 병은 맨날 병원 다니고 죽어야지 하면서도 이 약부터 챙겨 드시잖아. 여자분들은 요즘 90이 아주 뭐요? 만에 흔하고 남자들도 거의 80 이상. 자, 정리합니다.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거와 상대방이 없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누군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도달 필요 없다. 자, 일단 세 개 기억합니다. 뭐 있다? 유언, 유증, 재담법인. 요거는 기억하지 마. 외우지 마. 왜? 다 상대방이 있어. 자, 요번엔 계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상대방 있는 거는 봐봐. 동그라미 니은 그 상대방, 기억에 상대방 없는 거에 두째 줄 오른쪽에 두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의사표시를 뭐 수령할 뭐가 없다고? 특정한 상대방이 없어. 특정한 상대방이 없잖아. 따라서 오른쪽에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 없잖아. 도달이 필요 없다. 그죠? 자, 그러면 니은에 상대방 있는 거는 외우지 말아 있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제 다 상대방이 있는데 두째 줄에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셋째 줄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계약을 가볼게요. 봐봐요. 계약인데 한번 생각해봐. 아까 저기서 잠깐 매매 계약을 잠깐 봤죠? 그럼 이 의사표시가 몇 개일 것 같아? 두 개겠죠? 자, 그림을 잠깐 봐봐. 이렇게 살아. 내 땅 이렇게 살아. 또는 좋다 이렇게 사겠다. 그러니까 살아 사겠다. 의사표시가 대립되잖아.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는 거니까. 또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내 땅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요거는 의사표시가 한 개인데 이거는 두 개 이상이다. 개수는 우짠다. 두 개 이상이다. 방향이 일방적이죠. 요거는 방향이 요걸 뭐요? 대립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요거는요. 교환적이라는 표현을 써. 그림이. 그러면 계약은 대립적 뭐라고? 교환적인데. 자, 다시 우리 민법에는 15가지 계약을 정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울 생각 전혀 하지 말고요. 나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계약은 3가지야.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그 15 계약 외우지 마.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자, 계약을 뭐라고 돼 있어? 체크해봐.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함으로써 성립. 그거 체크하시고. 계약. 2번의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어쩐다? 합치함으로 성립하자. 합치하는데 방향이 어쨌다 그래서 서로 합치하는 방향이 뭐라고? 대립적 교환적. 방향이 어쩐다고? 대립적 교환적. 그 다음에 외우지 마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외우지 마시고요. 셋째 줄 오른쪽에 그것만 칠게요. 15개 계약요. 15가지 계약 요것만 칠게요. 그것도 뭐 안 해도 돼. 그래놓고 잠깐만 용어 정리할 테니까 봐봐. 이거 지워도 되겠다. 용어 정리할 테니까 잠깐 쳐다봐. 민법에는 15개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 민법에는 15개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걸 봐봐요. 민법에 전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전형계약이라 그래요. 전형계약. 민법에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다. 또 하나 매매, 교환, 임대차 민법에 계약 이름이 있다. 민법에 계약 이름이 있다. 유명이 유명하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있는 계약이야. 어디에 이름이 있어? 민법에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전형. 이걸 뭐라고? 유명. 그럼 봐봐. 그러면 15개 계약 이외의 계약을 뭐라 할까? 이외의 계약을 뭐라 할까? 적을 필요 없어. 뭐라고? 전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뭐라고? 비전형 계약이라 할 거고. 민법에 이름이 없으니까 뭐라 할까? 무명. 이름이 없다. 무명 계약이라 할 거다. 됐죠? 그러놓고 볼게. 자, 그러면 다시
계약의 셋째 줄에 우리 민법은 몇 가지 계약? 15가지 계약을 정했는데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전형계약. 또는 다른 말로 뭐요? 유명. 그런데 밑에 잔잔한 글씨 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민법의 전형계약 외에도 다른 계약을 창설할 수 있죠.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 한다? 비전형. 다른 말로 뭐요? 무명. 비전형 무명이라 한다. 그러면 전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일상 살아가다 보면 개인 간의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중에서 우리가 전형 계약을 많이 할까 비전형 계약을 많이 할까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약을 하는데 많은 계약을 하는데 전형 계약을 많이 할까 비전형 계약을 많이 할까 어떤 것 같아? 예, 비전형이야. 예를 들면 전형 계약 중에 매매 교환 및 생각해. 평생 매매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학원 등록했죠? 이것도 계약이야. 만일에 집에 갈 때 혹시 버스 타고 간다고 볼게. 그것도요, 운송 계약이라고. 식사하는 것도 계약이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서 전혀 비전형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런데 이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많은 계약 중에서 중요한 계약 15개를 딱 빼가지고 민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런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럼 민법에 정해진 계약만 전형 계약 유명이고 민법에 정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은 뭐라고? 비전형 뭐라고? 무명이다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행위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합동행위는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먼저 볼 테니까 그 두째 줄 오른쪽에 사단법인 설립행위 줄 거 봐봐. 사단법인을 줄 거서? 그리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자, 아까 재단은 뭐라 그랬어? 재단은 이렇게 생각했죠.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사단은 원래 한문은 결사사자 쓰지만 그냥 뭐 편법으로 사람이라 할게. 이렇게 해도 돼. 자,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고 법인 설립했다. 이게 사단법인인데 요거는 이제 일단 해병전후회 예를 들게. 해병전후회. 참고로 저는 해병대 출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해병대 출신, 해병전후 예를 드니까 누가 와가지고 몇 끼냐 물어보던데. 자, 가끔 지나가다 이거 보셨어? 길가에 이러면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데다가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사단 법인 해병 전후회 이렇게 돼 있다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진구 뭐요, 뭐 지부 또는 뭐요, 전포동 지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해병대 출신들이 모여서 사단 법인 만들었죠? 자, 그러면 봐봐. 그림을. 해병대 출신들이 해병 전후회 만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해병 전후회를 향해서 만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라는 점에서는 계약하고 똑같아. 근데 방향이 우짠다. 계약은 대립적, 교환적이죠. 근데 요런 걸 뭐라 그래? 평행적이라 하고요. 요걸 뭐라냐? 구심적이라 해요. 그죠? 그러면 옆에 합동이 봐봐.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동 목적에서 뭐라고 돼 있어? 체크해봐. 뭐라고? 평행적, 구심적이라고 말이 나오잖아. 평행적, 구심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체로 성립하죠. 평행적, 구심적이야. 그리고 무슨 죄를 기억하라?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게 대표적인 합동행위야.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봐봐.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류가 이거다. 의사표시 개수와 방향인데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고 방향이 일방적이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거와 없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거는 외우지 말자.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 없는 거요. 상대방이 누군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3개 기억합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인데 방향이 대립적 교환적이다. 우리 민법에는 15개 계약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걸 전형계약 뭐라고? 유명계약이라 하고 우리 시험 범위는 3개밖에 없다. 그건 나중에 배워.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요. 의사표시가 여러 개인데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이죠. 평행적, 구심적이죠. 대표적으로 뭐 있다고?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오늘 법인 2개를 간단히 봤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어디에 속해서 어느 동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어느 동네에 있었어? 상대방 없는 데. 사단법인 설립행위 어디에 있었어? 합동행위. 다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어디에 있었고? 상대방 없는 다동이. 사단법인 설립행위 어디에 있었다고? 합동행위. 자, 하나만 더.
우리 아까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어?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잘 안 하다. 근데 지금 계속 법률행위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잘 안 남는다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 법률행위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그냥 느낌으로도 우리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세 가지 중에. 계약이죠. 압도적으로 계약이 중요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바꾸는 거야. 법률행위라면 계약으로 바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는 15가지 계약 중에서는 우리인데 제일 중요한 계약이 뭘 것 같아? 느낌으로. 매매. 우리가 부동산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매매죠. 그럼 머릿속에다가 법률행위 나오면 계약이다. 계약 중에서는 매매 계약을 떠올리라고. 그러면 이제 책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당분간은 뭐요? 법률행위란 뭘 떠올리라고? 계약도. 되겠죠? 자, 그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래 하시겠지만 이제 좀 쉴 텐데 한마디만 당부드릴게. 물론 성격이 좋으신 분도 있는데 저처럼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요, 쉬고 돌아왔는데 칠판을 안 쥐고 있으면 내가 삐껴. 그때부터는 목소리도 잔잔하게 하고 깔짝깔짝 적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수고스럽지만 돌아가면서 자전해서 칠판을 깨끗이 닦아주는데, 제가 학원가에 강의를 좀 오래 했어요. 근데 학원가에는 징크스가 있는데,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강의 들으면서 칠판 한번 안 닦으면 떨어진다는 징크스가 있어. 좀 찝찝하신 분들은요, 좀 잘 닦아주세요. 조금 쉬었다 올게요.